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은 즉시 제거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찍으며 화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검찰 개혁으로 추석인 10월 전에 그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과 함께 검찰에게는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언론 119곳, 외신 28곳 등 150여 개 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연단을 없애고 기자단과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앉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12분간 비교적 짧게 모두 발언을 한 뒤 곧바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민감한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 몫이라고 하면서도 석 달 안으로는 개략적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최근 친윤 검사를 중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그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20분을 초과해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까지 원격으로 참석하게 하면서 대국민 소통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시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됐지만 1년 반 만에 공석이 됐던 특감이 8년여 만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회의에서 먼저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제도가 정한 대로 감시를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됐지만 1년 반 만에 공석이 됐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일관되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감 추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한 달 만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진 특감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 구상도 밝혔습니다. 공직자 기용에 있어서 진용을 넘나드는 발탁 가능성을 언급했고 영수회담 정례와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막바지 내각 인선을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원칙으로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특정 진영에 국한된 기용이 자칫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실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농업과 농민 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도 없다면서 소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영수회담 정례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고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회동 방식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좀 보완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맞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타협과 야합,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최종 책임자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급등 중인 서울 집값 문제와 관련해선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를 가리켜 맛보기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추가 대책은 뭐가 나올지 이승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초과 금지 등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고 언급해 추가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해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전세대출까지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신도시 신규 지정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대통령실 취재하는 송주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이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청와대 영빈관이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2번 다 참석했는데요. 좀 분위기 차이가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영빈관으로 같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요, 예.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가요가 흘러나오는 등 사뭇 연회장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네. 당시에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식 퍼포먼스형 기자회견이 많이 가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가 출신 대통령 특징을 반영해서인지 전형적인 기자회견 분위기가 더 강했습니다. 네. 참모진들도 문정부 때보다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고요. 이런 분위기 영향인지 기자들도 질문하는 모습이 꽤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질문 기회를 얻으려는 기자들의 이색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이 거듭되면서 한복을 입고 오거나 인형을 흔드는 등 이른바 튀는 기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을 하기 위한 경쟁은 상당히 치열했지만
튀는 모습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기자회견이었다. 또 다양한 질문들과 답변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곤란한 질문도 있었습니까? 네, 유독 곤란한 질문 말씀드리면 이 성소수자 같은 이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법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상당히 곤란했는데요. 당시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할 걸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죠. 네, 보이기로는 뭐 정색하기보다는 유머스럽게 시작하는 모습이지만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 정부에게는 사실 난처한 이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국정 운영 우선순위로 본다라며 후순위로 좀 밀어놨는데요. 이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 발전 관한 질문 때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하면서 유머스럽게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네, 능숙하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팩트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질문 도중에 팩트체크를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일본 언론 기자가 질문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당시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이신가요? 네. 네.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네.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뭐 상당히 짧게 질문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깊게 꾸준히 질문을 하면서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 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정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네. 여론과 언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 대통령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과거 소년공 시절을 언급을 했어요. 어떤 얘기로 나온 겁니까? 네, 주 4.5일째 질문이 나왔을 때 본인의 소년공 시절 얘기를 하면서 네.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예.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준다. 본인도 경험해봤지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형성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지만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는데 유독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답변이 좀 많아 보였어요. 좀 특이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런 평가가 좀 많은데요. 네. 질문자 추천 방식 때문이 아닌가 아하, 싶습니다. 예. 이번 기자회견은 명함 추첨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분야 세 분야로 구분된 박스를 놓으면 기자들이 자신의 명함을 거기다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 질문 취업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네. 물론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이기는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전 질문 조율 등에 대한 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간지, 방송, 경제지 등의 질문 기회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의 질문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된 건데요.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한다고 했으니 개선 내용도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한남동 관저에서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야5당 지도부와 담소를 나누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좀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했습니다. 신정부 하는 일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노동 문제와 검찰 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도 사법의 정치화로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는 잘 알다시피 조국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에 대해선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수용 실태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용 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노동계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또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처럼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수석이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전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 총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입니다.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김 총리는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민주당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 김 총리에게는 야당과의 협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방문을 닷새 앞두고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10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속내는 없는지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루비오 장관이 방한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 일본을 거쳐 오는 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미국 측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철회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일정을 취소할 만큼의 긴박한 상황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일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도 방위비 문제로 취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와 쌀 시장 개방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8일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도 겹쳐 있어 무역 이슈에 대한 한미 간 이견도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로 추진했던 한미 정상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워싱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루비오 장관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 자리에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이 틀어지면서 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사전에 물밑 실무 조율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 통상 현안, 특히 관세 협상을 둘러싼 견해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오는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특검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3부 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 이 특검이 다룰 16개 의혹 중 비교적 수사가 덜 된 부분을 1호 사건으로 잡은 겁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의 첫 강제 수사기도 합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DI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사주와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23년 5월과 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삼부토건 주식이 테마주로 급부상하던 시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일명 멋진 해병 단체 대화방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첫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연일 핵심 인물들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이 특검이 혐의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섭니다. 수사무과 관련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뒤 4호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받았지만 이후 문서는 곧바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문서 존재를 물은 배경과 폐기 경위, 계엄 해제 직후 열린 삼청동 안가회동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소환됐습니다. 체포 조비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체포방해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정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2차 소환을 앞두고 특검이 주요 인물의 진술을 통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렇게 특검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수사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 법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은 이 법정에서도 특검 자격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단어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2차 대면 조사를 이틀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소송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절차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 이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상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다른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재판에 참석한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상식적으로 인계와 이첩은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이를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권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인데요. 주식시장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10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가장 컸던 3% 룰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집중투표제 등 일부 사안은 끝내 합의가 불발됐는데 민주당은 이 또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7월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처리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5천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 1호 민생법안이자 첫 여야 협치 법안이 탄생한 건데 향후 각종 민생법안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그럼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법안에 담긴 3% 룰이 뭐길래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건지, 재계는 무엇을 우려하는지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 3%에서 합산 3%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충실 의무부터 보죠.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충실 의무가 회사 및 주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투자나 의사결정이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여러 소송에 휘말려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두 기관은 누적된 적자에도 공공재인 탓에 원가 이하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룰도 보겠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20%, 특수관계인인 가족 2명의 지분이 각각 10%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선출 시 각각 3%씩 총 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총합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이 된 겁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경영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 들어볼까요?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의 어떤 기업의 가치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데
이사회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시장과 기업 사이 입장에 간격이 큰 만큼 시행착오를 거친 뒤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철 대비해 장화라도 준비하셨다면 넣어두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아직인가 싶었는데 이 제주와 남부지방은 벌써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이 앞으로는 가혹한 폭염만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 고양이가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물이라도 흐르면 덜 덥겠지만 계곡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도 손바닥이 겨우 잠길 정도로 깊이가 얕습니다. 심지어 물 온도도 온탕에 넣은 것처럼 따뜻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서울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되고 2주간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65mm.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입니다. 더위를 불러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정체전선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1973년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입니다.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내린다 해도 양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못 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비나 조금 내리면은 좀 선선하고 날 텐데 비도 안 오지. 해마다 점점 더 더워져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적은 없잖아요. 오늘 서울은 32도, 울진은 38도 가까이 올랐는데 내일도 체감온도 33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대기 하층에서 불어들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특히 동해안은 지형적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장맛비가 집중되던 시기였던 7월 초, 비는 내리지 않고 열기만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벌써 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늘은 수치입니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장기 손상에 이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노후보도 공사 현장. 덥고 습한 기운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지만 정비 작업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30도를 넘는 한낮 기온에도 이 야외 노동자들은 미지근한 음료수통을 비워가며 더위를 간신히 식힙니다. 불볕과 먼지를 피하려 온 얼굴에 장착한 보호장구 탓에 더욱 끈적이는 여름입니다. 5병 먹어요. 오전에 3개, 오후에 2개. 이런 한증막 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온열질환 누적 환자 수는 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벌써 3명입니다.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키는 열사병이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지난해 열사병 환자 수는 732명, 사망자 수는 34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름도 예년 못지않게 더울 것으로 예상돼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가급적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자주 취하고 주변 동료도 응급 조치 요령을 익혀야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물을 먹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물을 뿌려서 환자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요. 또 국민재난 안전포털을 통해 주변의 공공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무더위 쉼터를 알아두는 것도 피서에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극심한 더위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2주째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리 에펠탑 같은 유명 관광지 출입도 제한됐는데요. 이번 폭염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빨갛게 살갗이 익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몸에 물을 끼얹으며 뜨거운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열기를 견디기 어려운지 음수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En Argentina de 0 grados y acá 40. Me quiero morir. Me quiero ir para Argentina de vuelta. 폭염이 2주째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2살 아기가 폭염 속 차 안에 방치됐다 숨졌고 이탈리아에서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숨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동안 300명 이상이 응급구조대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Donc ça, c'est important, mais c'est le principal élément. Pour autant, dans les jours qui viennent, nous verrons les conséquences, notamment sur les plus vulnérables, et je pense particulièrement aux personnes âgées. C'est quelque chose que nous suivons. 기록적인 폭염은 일상도 바꾸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해변에서는 47도 폭염에 거대한 상승 기류가 생겨 쓰나미처럼 생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광 명소인 프랑스 에펠탑과 벨기에의 아토미움은 철골이 달궈져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일부 원자로는 열을 배출하는 강물 온도가 급격히 올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크게 번져 1,500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으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0.5%, 전 세계는 0.6%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연일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13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 내 권력 이동에 대한 온갖 설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한 데 이어 12년째 개근한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소문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의 실체를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중국군 최고 지도부인 중앙군사위원회 명단입니다. мя오와와 리상푸가 실각한 상황에서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이 최근 3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모두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 내 권력 이상설은 군부 내 시 주석의 측근들이 이렇게 실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반체제 인사들 위주로 제기되던 주장이었지만 지난주부턴 미국 전직 관료들이 이런 논리에 가세하며 꺼져가던 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급기야 시 주석이 7일부터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하자 각종 추측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가에선 이런 주장들이 근거가 부족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 이상설이 시작되던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주석이 동남아 3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에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내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달마다 해외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건재를 과시하려는 듯 중국 권력 서열 24위까지 모두 참석시킨 채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习近平强调，反腐败必须规范权力运行，清晰透明可追溯的制度机制。 최근 불거진 군부 내 인사 문제는 지난해부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시 주석이 군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측근도 숙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미 14,000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조만간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파병 인력은 올여름 러시아 총공세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CNN은 병력 수송 준비를 포착한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북한군 지하 벙커 내부엔 고춧가루와 복수를 다짐하는 한글 선전물이 눈에 띕니다. 언어 장벽으로 러시아군과 분리해 작전을 수행했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양국이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원을 인용해 북한이 최대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과거 파병 규모의 2배가 넘습니다. 그 근거로 위성사진을 제시했는데 5월 18일 러시아 항구에 지난해 북한군 수송에 사용된 것과 같은 유형의 상륙함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는 수송기 재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가 거기에 필요한 보상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크루스크 재건을 위해 6천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이번에 추가로 파병할 병력은 올여름 러시아의 총공세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이르면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사이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 소식은 반복될수록 더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는데 8일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58분입니다. 그 옆에 살던 주민분이 이제 불 끄려고 이제 물 푸고 불이 꺼져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불에 탄 집안에선 10살과 7살 어린 자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CPR 하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자매는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어린 자매 2명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2007년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아유, 안 됐죠. 말은 많이 했어요. 아직 애기들인데.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계금동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10살과 7살 두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에어컨 전원이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이 나기 4시간 전 아파트가 정전된 것과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침대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들은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7년 만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진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건강상의 위해 평가를 실시하라.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 검출 사실을 밝히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7년간의 소송 끝에 제조사인 대진침대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당시에 관련 규제나 법령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비용과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선고로 대진침대는 457명에게 5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의 가족들과 동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업체 한국콜마그룹의 집안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 여부를 놓고 남매 간의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건데 법원은 우선 여동생 편을 들어줬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환 회장은 지난 2019년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장남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창업주 윤 회장은 아들을 상대로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여동생의 회사인 콜마 B&H의 실적 부진의 이유로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자 경영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오빠를 상대로 본안 소송과 함께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주식 처분은 안 된다는 취지로 회장과 여동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피보전 권리, 즉 증여 취소 내지 해제에 따른 주식 반환 청구권이 소명되었고 아들 부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최대 주주로서 여동생의 회사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맞서는가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주식을 처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회장님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특별히 이례적인 일도 아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가족 간 경영 합의를 법원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하느냐가 이번 오너 일가 싸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IBK 기업은행 직원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무려 5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둔 꼴이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IBK 기업은행 지점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초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A씨는 석 달에 걸쳐 한도에 넘어선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 측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의 대출 심사와 실행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부당 대출은 적발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징계가 됐고 면직이 됐고 그다음에 대출이 회수됐다. 은행 측은 대출 심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임의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초 배우자와 입사 동기 등을 활용해 7년 동안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사업을 벌인 전현직 직원이 구속됐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더 많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앞서 전해드렸죠. 과연 대출 규제 효과는 어땠을까요? 집값이 급등했던 강북 상급지는 매수 문의가 끊기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도 한 주 전보다 주춤하는 모습인데 인접 지역은 가격이 뛰는 풍선 효과 조짐도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대장으로 불리는 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한때 매수 문의가 빗발쳤지만 지난 주말 이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숨 좀 쉬어야죠. 금매물 있으면 달라고나 갖고 옵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 마포구 평균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85%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지만 1%에 육박했던 전주보다는 다소 낮아진 겁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인기 지역의 급등세는 꺾였지만 성산동 등 중저가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져간 영향입니다. 이번 주 마용성과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욱 커지진 않았지만 그 열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효과도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가 한 주 전보다 1.17% 폭등하며 7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경기 과천시도 상승폭이 2배 넘게 커졌습니다.
특히 분당은 이제 8억 원에서 10억 원대 안팎에서 매입할 만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부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급등 지역의 매수세 위축과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는 다음 주엔 아파트 값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 대출, 편법 시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 대출을 불법으로 집 사는 데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자 정부가 전방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일주일째인 오늘 국내 최대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해봤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아파트 매입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글이 수두룩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고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업 자금이 아닌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남긴 상담사에게 연락해봤더니 가능하다며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많이들 이렇게 우회해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대출로 대환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 이력과 업종도 꾸며내면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기록은 뭐 부가세 신고도 가라로 하긴 하는데 원래 가라 사업자도 가능해요. 이처럼 사업자 대출이 규제 우회로로 악용되는 상황을 파악한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불법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도 각각 자금 출처와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칼날은 더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빙수 생각이 절로 나는 요즘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 탓에 빙수를 즐기는 풍경도 극과 극입니다.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예 저렴하거나 빙수 열풍에도 양극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요즘 이 카페에선 커피만큼이나 컵에 담긴 빙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좀 크고 비싸다 보니까 혼자 먹기에는 딱 이 정도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빙수 가격이 속속 10,000원을 넘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컵빙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량만 300만 잔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조가 번거로운 탓에 SNS에서는 주문을 자제해달라는 직원의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빙수 판매 자체를 포기한 매장도 있었습니다. 저희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 반면 초고가 호텔 빙수도 여전히 인기인데 역대 가장 비싼 15만 원짜리 빙수도 나왔습니다. 안에 샴페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셔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이처럼 초저가와 초고가 빙수가 동시에 유행하는 건 물가 상승이 양쪽 모두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심리와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사치를 추구하는 스몰 럭셔리 현상이 공존하는 겁니다. 실제로 몇천 원이면 식사가 가능한 구내 식당과 1인당 수십만 원 하는 고급 식당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보상 심리는 더 크게 작용할 거고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근간에는 먹거리로 좀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불경기와 물가 상승이 양극화된 소비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안정환 신임 대학축구연맹 총괄 디렉터가 축의 대학축구연맹전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대학 동기인 이정효 광주 감독과 절친한 후배 김남일 감독도 경기장을 찾아 대학축구 발전을 응원했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며 정체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주는 관측사상 처음으로 6월에 장마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 덥고 습한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에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31도, 강릉 35도, 전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경기와 강원 내륙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